언PC함에 지친 게이들의 PC한 놀이터 게이 PC방 세 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내뿜는 담배 연기 끝에 희미한 옛 추억이 불린다. 고요한 찻집에서 커피를 마시며 가만히 부른다. 그리운 옛날을 부르느라 흘러간 꿈은 찾을 길 없어 연기를 따라 헤매는 마음. 사랑은 가고 추억은 슬퍼 블루스에 나는 운다. 내 뿜는 담배 연기 끝에 희미한 옛 추억이 불린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KPC방의 한나. 저는 삼식이. 이지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난영 씨의 다방의 푸른 꿈이라는 노래로 색다르게 문을 열었는데요. 이난영 씨는 일제강점기부터 활발하게 활동하시던 당대 가수세요. 이제 유명한 히트곡으로는 목포는 항구다라는 곡이 있죠. 유명한 곡이죠. 그렇죠. 저희가 이 곡을 오늘 오프닝에 사용한 이유는요. 오늘 주제와 아주 연관이 깊은데요. 여러분께서 제목에서 읽으셨다시피 오늘의 주제는 전시 신여성 도착하다 리뷰를 위주로 일제강점기의 신여성이라는 개념과 페미니즘 운동의 양상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뒤에 만나보시기로 하고요. 바로 그 전에 오늘부터 우리가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가 있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고구마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듣기만 해도 좀 목이 막히는 것 같은 그런 이름인데요, 그죠? 네. 그럼 오늘의 고구마라는 코너를 지금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들 모두 살면서 생활 속에서 누군가의 말을 듣고 고구마 100개쯤은 먹은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답답한 사례들을 이제 한번 다뤄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번 코너를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물론 저희 방송은 이제 언PC함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그런 것을 이제 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을 우리 멤버들이 하나씩 소개를 하고 청취자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면 우리 삶 속에서 또 반성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또 어떻게 하면은 언PC 하지 않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시간을 이제 마련해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고구마입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뭐 반성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일단 가장 큰 첫 번째 목표는 하소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소연 그렇죠. 저 거의 매일같이 접하는 네. 이 답답한 마음을 어디다 털어놓고 싶으실 때 GKPC방 카톡이나 이메일 등으로 제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함께 같이 답답해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이다를 챙겨놔야겠네요.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고구마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의 고구마 삼식님께서 하실 말씀이 되게 많으시다고 오늘. 뭐 다 많죠.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준비해 본 사례는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거는 기사에도 났었던 일인데요. 내일 서울연구소라는 기관에서 각 연령대별로 뭐 서울이 어떻게 하겠다, 서울시가 어떻게 하겠다 네네. 이런 것들을 정책 발표 같은 것들을 공익 광고처럼 내보낸 거 여러분 혹시 네. 보셨나요? 네, 버스 정류장이나 이런 데서 요새 굉장히 엄청 많이 봤던 하죠. 부분이죠. 네.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됐었어요. 그 이유가 이제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이름으로 93년생 남성분이죠, 그분은. 네, 그렇죠? 93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저 그 광고 보고 되게 답답했었거든요. 네, 82년생 김지영 씨 그 동명 소설을 일단 따와서 그걸 모티브로 만든 광고가 같아요. 이제 82년생 김지영 씨 그리고 93년생 이진욱. 맞아, 이진욱 씨. 네. 맞아. 그리고 컴퓨터 하고 있는 그 모습이 기억이 나네요. 67년생 정지환, 51년생 김현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 제가 본 광고는 총 4가지인데 그렇게 많았군요. 저는 그 네. 남성 93년생밖에 못 봤어요. 일단 51년생 김현자 씨에 대해서
네.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하면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어르신 취업지원센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고 네네네. 67년생 정지환 이제 막 은퇴를 앞두고 계신 그런 분들이 그렇죠. 있죠. 67년생인데 네. 이분들한테는 50 플러스 캠퍼스, 또 영세 소상공인 지원, 태양의 도시 서울 이런 정책들이 있고 네. 93년생 이진욱께서 딱 이제 우리 또래죠. 네, 그렇죠. 청년 수당, 청년 임차 보증금 지원, 청년 일자리 센터. 그래서 이제 남학생 한 명이 노트북 앞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사진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 그리고 문제됐던 그 82년생 김지영 한 다음에 신혼부부 주택 공급, 국공립 어린이집 신청, 찾아가는 산후도우미 서비스 해서 이분의 개인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이분이 이제 아이와 함께 있는 사진을 걸어 놓으면서 네. 또 그런 또 엄마로서, 아내로서, 그 임산부로서 약간 겪는, 그러니까 내가 아닌 사회의 어떤 역할을 부여받은 누군가로서만 이제 정책을 지원해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었어요. 왜 남자들은 취업 얘기하고 이러면서 여자는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냐. 그래서 이것이 한창 문제가 돼서 뭐 바꾼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기사에도 났었고. 네. 그래서 오늘 지하철역에서 보니까 다른 나머지 세 개는 그대로인데 하나만 바뀌었더라고요. 그 82년생 김지영 부부만. 그래서 84년생 주현 정민 부부 이렇게 돼 있어요. 약간 신혼 부부 사진을 걸어놨더라고요. 정책은 똑같아요. 근데 이게 좀 보는데 너무 눈 가리고 아웅 같은 거죠. 그래도 네. 그런 거에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나마 좋아지고 있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긴 하죠. 그런데 뭔가 제가 조금 불만이었던 거는 네. 만약에 이 광고의 포인트가 연령대별로 네. 누군가에게 맞는 맞춤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것이라면 네. 왜 굳이 그 한 명을 꼭 집어서 그렇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며 네. 한 명을 꼭 집을 때 꼭 이렇게 성별이 드러나도록 집어야 하는 것인가. 그렇죠.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그런 감수성에 예민하지가 못한 것 네. 같아요. 그 정책적으로 서울시도 가장 요새 많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여성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게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재취업 프로그램들을 네.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광고를 통과를 시켰다라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혹시 서울시의 의도가 이럴 수도 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서울시의 이야기를 방어하려는 뜻이 아니고 예. 어느 한 사람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들이 만들고자 하는 정책에 뭐 이야기를 붙이거나 이렇게 되면 누군가는 공감하기 쉽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랬을 수도 있겠죠. 분명. 그렇죠. 그렇지만 뭐 물론 뭐 엄마의 이야기를 담고 이러면 그것에 있어서는 뭐 성적인 그런 측면이 조금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은퇴 이후의 창업은 뭐 남녀 가려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꼭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어야 됐나라는 생각은 어쨌든 지울 수는 없지만 뭐 서울시의 의도는 참 그런 것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그렇죠. 해서. 의도는 했을지 모르나 그 그런 의도를 읽어내기에는 너무나 그 개인의 내러티브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냥 이름만 딱 있고. 그렇죠. 네, 뭐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데 뭐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렇죠. 이름이랑 정말 이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진 하나.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일 정책연구소 뭐 해갖고 요새 많이 하던데 그래도 뭔가 배우고 있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어쨌든 공무원분들한테 이런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감수성들에 좀 예민해지시는 시간들이 됐었으면 하네요. 참 이번에 논란들로. 자, 그러면은 제 이야기는 넘어가고요. 다음으로 소개해 주실 분. 네. 이걸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요. 좀 전에 하신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오늘 기사예요. 그러니까 어제 기사인데 그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 자금 지원이 이제 뭐 연소득 7천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이제 완화를 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근데 이게 저는 부동산 정책 이런 걸 다 떠나서 또 신혼부부구나. 네. 사실 지금 뭐 제가 재작년에 봤던 통계인데 1인 가구가 5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저출산 정책과 맞물려서 뭐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 지원 순위 뭐 이런 거를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나온 거, 아까 이런 정책이 나온 것 같은데 저희가 언젠가 다루겠지만 그 가족제도
가족제도가 너무 그 사회 구성원 재생산에 너무 초점을 맞춰서 나가는 것 같아요. 1인 가구에 대한 이제 뭐 다른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네. 사실 계속 쏟아내고 있는 정책을 보면 너무 그런 쪽에 이렇게 좀 몰려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그래서 되게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개인적인 문제긴 한데 제가 이제 서울에 산 기간도 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청약 통장을 계속 제가 되게 오래 부었어요. 네.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부었거든요. 그래갖고 회차도 되게 많고 이래서 서울에 한번 지원을 해봐야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제일 높아요. 1인 중에서는 제가 점수를 매겨보니까 되게 그러니까 거의 최상점인데 거주 기간도 되니까 근데 신혼부부한테 밀려요. 1년, 2년 된 신혼부부한테 밀립니다. 네, 그 정도로 그런 지원들이 많아서 그 사실 우리 게이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면 게이들은 그런 거를 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평생 그렇죠. 혼자 살 수도 있고 그렇죠. 동반자법이라든지 이런 게 제정되지 않으면 사실 그게 제정돼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너무 그런 쪽에 매몰돼 있는 것 같아서 좀 속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까 이제 삼식님이 얘기하시던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그런 게 드네요. 네.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지금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예, 그 어젯밤에 아주 오랜만에 학과 사람을 만났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저는 친해지고 싶은 사람한테 웬만하면 커밍아웃을 하는 편이거든요. 네. 우와. 물론 사람 봐가면서 커밍아웃을 네, 그렇죠. 하긴 당연히. 합니다. 아무한테는 그렇죠. 할 수는 없고 네. 다만 이 사람하고는 정말 친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언제까지 거짓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커밍아웃을 했는데 돌아온 대답이 뭐였냐면 그럼 남자 역할이에요, 여자 역할이에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런 혹시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분명 이성애자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면 그분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혹시 누군가는 게이들 사이에서도 그 평상시에 얘기하던 여성과 남성으로 나뉘는 이분법적인 젠더의 잣대를 이제 게이들한테도 좀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가 있죠. 어쨌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제 제가 이렇게 답했거든요. 아니 남성과 물론 지정성별이긴 하지만 남성과 남성이 만나는데 거기에 남성과 여성이 대체 어디 있느냐고. 그렇죠. 그걸 끼워 넣을 필요가 그렇죠.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생각하기 편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맞아요. 그냥 그것조차 이제 우리는 이성의 사회의 그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처음 첫 회 때였나요? 저희가 언피시함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드렸던 그렇죠. 적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 뭐 물론 정말 궁금해서 이건 몰라서 그러는 건데 라고 하면서 뭐 얘기하는 거는 뭐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정말 모르는 거니까 알려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뭐 게이들이 어떤 성생활을 하거나 어떤 것을 한다라고 뭐 어떤 뭐 생활을 살아간다라고 인지를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그런 것을 좀 배려를 해가면서 말씀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네네. 그래서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의 고구마를 말씀드리게 된 겁니다. 네. 네. 자, 그럼 오늘의 고구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목막히는 사연들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저희가 이렇게 저희끼리 이렇게 느낀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저희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저희 SNS 인스타 계정이나 혹은 이제 그 이메일 혹은 이제 저희 오픈 카톡 말씀드렸던 것처럼 KPC방 검색하면 들어오실 수 있는데 네. 그 부분에서 이제 저희한테 말씀을 주시면 그러니까 느끼신 점들 뭐 저희가 다뤄야 될 것들 이제 다뤄줬으면 하는 것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공유를 해주시면 저희가 또 다음 회차부터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함께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에피소드 주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저번 2회차 방송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신여성 도착하다라는 이제 전시회를 갔다 왔어요. 네. 그게 이제 작년 12월 21일부터 올해 이제 4월 1일 지금 끝났죠. 네. 이번 달 1일에 딱 끝났네요. 그렇죠.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진행을 했던 전시회고요. 네. 홈페이지에 있는 전시 의도를 그대로 이제 좀 읽어보드리면은 네. 구여성의 수동적인 삶에서 벗어나 신식 교육을 받고 신문명의 세례를 받은 신여성은 사회적 선망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편견과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외모에 치중하는 모던 거래 유행은 부정적인 시각을 자극하면서도 새로운 시대에 대한 표상이었습니다. 라고 이제 앞에 이제 간략하게 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전시가 이제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눠져 있었죠. 네, 그렇죠. 이제 1부에서는 영화 매체를 통해서 이제 신여성의 이미지, 그 당시 이제 1920년, 30년에 찍었던 네. 영화들로 이제 그걸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2부에서는 조선 그 당시에 이제 여성 미술가들의 작품 그런 것들로 이제 여성의 시대상들을 좀 보여줬고요. 네. 그다음에 3부에서는 문학과 무용, 대중가요, 이제 뭐 저희가 알고 있는 아티스트들에 대한 이제 거기서 나왔던 이제 신여성의 모습 또는 혹은 이제 사회 운동을 하던 신여성들의 모습을 네네. 보여주는 전시로 구성이 되었었습니다. 네. 네. 홈페이지에 따르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번 전시를 기획한 의도는 20세기 여성 중심의 문화사를 역동적으로 바라보는 계기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 전시회를 보면서 페미니즘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많은 거를 보고 느낄 수 있었죠.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 스터디가 게이의 입장에서 이제 바라본 페미니즘 아니면은 게이들과 페미니즘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이제 생각을 하다가 네. 가보면 좋겠다라는 어쨌든 생각이 들어서 네. 이제 꼭 다녀온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전시에서 느꼈던 바를 여러분들과 좀 감상을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 가지 사례를 들면서 또 그 중에서 이제 최승희 씨와 나혜석 씨 두 인물의 일대기와 그분들의 작품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이 전시가 지금 진행 중이었다면 이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저희 그러게요. 팟캐스트 듣고서 네, 모르셨던 분들도 가보실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게 조금 아쉽네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네이땡 뭐 이런 데다가 네. 검색을 이제 해보시면 충분히 네. 많은 이제 후기들이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서 저희가 했던 어떤 작품들이나 이런 것들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각자가 전시에서 느낀 점을 전반적으로 살짝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네네. 지금 씨부터 얘기해 보시겠어요? 네. 저부터 얘기를 해드리면 저는 우선 여성들의 시대상을 나타내는 것은 굉장히 좋았기는 했는데요. 특히 일부에서 들어가 보면 무슨 잡지가 있었고 그런 잡지가 어떻게 뭐 발간이 되었고 그런 뭐 전시들을 굉장히 많이 해놨잖아요. 여성주의 잡지. 네, 여성주의 잡지들. 네네. 네네. 대신 이제 문제가 여성주의 잡지의 내용이나 이런 것을 판단을 하려면 네. 정말 사람들이 찾아보지 않으면 읽을 수가 없는 그런 전시의 구조였죠. 맞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고 자료들이 많았어요. 되게 네네네. 오래된 자료들. 뭐 물론 다른 데 가면은 시각화해서 뭐 빠은 글들 같은 그런 뭐 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영상으로 해가지고 그런 만들어 놓은 건 만화 네. 같은 네네네. 그 신문에 실렸던 만화. 네. 뭐 그런 것도 있었긴 하지만 이제 문제는 당시에 남성들이 이제 뭐 이야기하고 표현했던 뭐 여성들에 대한 뭐 혐오랄까요? 뭐 그런 것들을 사실 보려고 하기보다는 전시의 의도처럼 여성들이 당시에 어떻게 표현했느냐를 보는 게 전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랬는데 네. 나혜석 시인의 글도 그렇고 그리고 여성 잡지에 나왔던 글도 그렇고 뭐 물론 한 부분을 띄어다가 이제 액자로 이제 걸어놓기는 했지만 그것을 직접 읽지 않으면 내용을 찾기가 조금 힘들었던 점들 네.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진짜 그 글이 그러니까 인쇄 상태가 좋지가 않아갖고 네. 읽기가 좀 힘들었죠. 네. 이제 상태가 좋았다 하더라도 네. 1900년대 초의 한국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조금 우리가 읽고도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그쵸, 그런 전공자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죠. 그렇죠. 분들 돼야지 좀 이제 익숙하게 네. 읽을 수 있는 그런 맞아요. 것들이 많았죠. 네. 그리고 저는 안 그래도 이 에피소드를 준비를 하면서 논문들을 좀 많이 찾아봤거든요. 네네. 보니까 최근에 이런 뭐 최승희 씨라던가 아니면은 아혜석 시인 아니면은 페미니즘에 관련된 1920년대나 30년대에 관련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더라고요. 최근에. 네.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많이 네, 최근 진행된 들어서 것 많이 같아요. 진행됐다. 14년부터 네, 맞아요. 그래서 물론 논문은 논문이라서 관심이 있는 거긴 하지만 대중 속에서 그런 사례들이 주목을 받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정말 이런 여성들이 존재를 했구나라고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네. 다음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느낀 점을 좀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 전시회를 보면서 되게 생각하고 있던 걸 좀 확인했다 할까요? 제가 이제 이거를 처음에 이 페미니즘에 대한 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접하게 됐던 거는 그 대학 무슨 교양 수업 때였어요. 그러니까 문학 수업이었는데 네. 그 문학 수업 당시에 이제 그
그 당시 이제 20년대 1920년대 30년대 이제 여성 작가들이 어떤 작품을 쓰고 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분석을 하고 이제 뭐 그런 거였는데 그때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지금과 이때 당시의 여성들의 여성주의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그걸 작품들 막 나열을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까지 변화된 게 거의 없다 그랬어요. 네. 사실상 그랬고 100년이 넘는 시간, 10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이게 이 논의가 되지 않은 건지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희가 한번 분석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작품들을 몇 개 읽긴 했는데 그거로는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좀 몇 년이 흘렀죠. 그러고서 이제 이번에 이 전시를 보러 갔는데 정말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여성들이 이제 주장하는 거라든지 한국 남자들이 이제 보는 시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예요, 거의.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안 변했다라는 거랄까요? 아니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냥 발전이 없었다. 아니면 반성을 안 했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가 뭐 개인적인 감상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아까 지금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전시회에 있었던 그 전시품들이 사실 저희가 보기가 좀 어려운 작품들이었어요. 작품도 있었고 이제 좀 찾아보지 않으면 접하기 힘들었던 것들이 되게 많아서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삼식님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이번 전시회에서? 네, 저는 이 전시를 보면서 이렇게 하면 너무 상투적인 표현인가요? 살아있는 역사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엄청 상투적이네요. 그렇지만 이것이 저의 솔직한 감상입니다. 네. 역사 시간에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배우지만 그 당시 페미니즘이 어땠는지 이런 얘기는 안 배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마이너한 부분이라 취급을 하고 그래서 역사 시간에는 안 배웠던 그런 일제강점기의 페미니즘에 대해서 조각조각으로나마 이렇게 엿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전시였어요. 그리고 어떤 잡지의 커버라든지 사진들이라든지 영상 자료나 심지어는 화장품 같은 것들 그런 것들까지 굉장히 그 보존 상태가 좋아서 맞아요. 신선하고 흥미로웠고요. 근데 저는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이 거기서 전시회에서 말하던 모던걸이나 신여성이나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좋든 나쁘든 이제 또다시 여성을 어떤 일부 특성을 기준으로 프레임을 또 씌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성의 프레임이 아주 옛날부터 늘 있었고 지금 오늘날까지 그 계보가 쭉 이어져 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름만 바꿔가면서 뭐 옛날에 마녀, 창녀, 성녀, 소녀, 현모양처, 말괄량이, 왈가닥, 규수, 처녀 지금으로 와서는 이제 뭐 이대생, 된장녀, 김치녀, 매갈녀까지 그 의미가 좋든 나쁘든 프레임이 엄청나게 많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의미가 좋은 프레임은 괜찮냐? 그런 말은 써도 되냐라고 물어보면 또 그것도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좋은 프레임이 생겨나면 누구는 그 프레임 안에 넣고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또다시 그걸 비난을 하겠죠.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개념들의 이미지를 탐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미지를 만들고 프레임을 만들고 또 소비하고 이러지 않으려는 노력이 중요하겠구나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게이들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연결을 해보면 게이들 사이에서도 누가 좀 교양 있는 척을 한다든지 뭐 행동을 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미술관이나 뭐 음악 공연을 보러 간다 이런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구시대적 관습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행동 뭐 예를 들어서 애인한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말을 하면 뭐 우리끼리 농담처럼 역시 신여성은 달라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말이죠. 뭐 여성성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근데 이 또한 이제 농담처럼 얘기하긴 했지만 여성의 프레임을 강화하고 그 이미지를 또다시 소비하면서 동시에 게이 이퀄 여성성이라는 또 불필요한 사회적 고정관념을 우리 스스로 강화하는 행동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네요, 진짜. 네, 신여성이라는 말을 듣고서 이 얘기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지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만 덧붙이면 그 2부에 아까 소개해드렸다시피 여성 미술가들의 작품 주로 이제 그림이나 그런 것들이 십자수 이런 것들이 전시돼 있었잖아요. 3부 아니었나요?
그게 2부였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전시돼 있었는데 그 작품에 대한 해설이나 그 그림을 그리게 된 배경, 전에 지근님이 얘기하셨던 화풍이 변하게 된 배경,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설명이 없더라고요. 아, 네, 그냥 작품만 걸려 있었어요. 네, 사실 제목이랑 작품 딱 걸려 있고 뭐 미상 이렇게 돼 있고 또 뭐 물론 오디오 해설엔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쵸. 모든 사람이 다 그걸 듣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같이 미술에 좀 문외한인 사람들은 전시를 즐기는데 좀 한계가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조금만 더 친절하게 설명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굳이 현대미술관 측 모르겠어요. 큐레이터 분의 의도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거기에 걸려있던 그림의 대부분이 나혜석 시인의 그림이거나 아니면은 저기 누구죠? 방래연 씨, 방래연 화백하고 그리고 천경자 화백 그림이었잖아요. 대부분이 다. 물론 방래연 화백하고 천경자 화백은 비슷한 시대 때 사람들이긴 하지만 나혜석 시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한 세대 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그림들을 다 걸어놓고 역시 여성들도 그냥 당시에 이런 활동을 했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는 거였다면 뭐 의도는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혜석 씨하고 그리고 그 뒤에 두 분 방래연 씨하고 천경자 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시대적인 간극이랄까요? 약간 10년 터울이나 15년 터울을 좀 간극이 생기기 때문에 2세대 분들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본다면 우리 삼식이 형이 얘기했던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을 해야 했지 않나라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나혜석 씨와 그리고 최승희 씨의 삶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까 해요. 나혜석 씨와 최승희 씨를 선택한 이유는 우선 전시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어쨌든 좀 많은 설명들이 할애가 되어 있고 해서 이분들을 중심으로 전시회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하고 그러고서 저희가 이로부터 어떤 토론을 할 수 있을까를 이제 이후에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나혜석 씨의 삶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나혜석 씨는 1896년생입니다. 1913년 진명여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서 그해 4월에 일본 여자미술학교로 진학하게 됩니다. 당시에 도쿄 미술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진학이 금지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나혜석 씨가 여자 미술학교로 진학했던 것은 정말 큰 의미를 갖는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11년에 이제 일본에서 창간된 여성지 중에 이제 세이토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것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921년에 양화 전람회를 처음 갖고서 이제 변호사 김우영 씨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27년에 그 남편이었던 변호사 김우영 씨가 외교관이 되는데요. 그래서 같이 파리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파리 여행 도중에 그 스캔들이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김우영 씨하고 이혼을 하게 되는데 이제 1934년에 삼천리에 김우영 씨와의 이혼 이야기를 담으면서 이제 화제가 되게 됩니다. 삼천리가 뭐죠? 그 잡지 이름입니다. 그래서 1935년에 소품전이 실패를 하고 또 아들이 죽으면서 이제 좀 생활이 많이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1937년부터 일본이 중일전쟁 시작하고 만주에 이제 진출을 하면서 그때서부터는 지식인들을 포섭을 하게 되거든요. 점점 이제 식민지 조선 사람들을 계속 일본을 위해서 동원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나혜석 씨를 포섭을 하려고 해서 37년도 이후에는 조선총독부의 회유가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계속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40년대에 와서 우울증과 이제 파킨슨병이 좀 심해지게 되고 그래서 방황을 하다가 1948년에 서울 시립자재원에서 무연고자 병동에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참 안타깝네요. 끝이 좀 그러게요. 끝이 좀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굉장한 뭐랄까요 여성으로서 자주적인 어떻게 사람마다 평가를 하는 게 분명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여성도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보여주는 데서 이제 나혜석 씨의 삶이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중간에 김우영 씨와 결혼하면서 내걸었던 조건이 굉장히 좀 유명한 게 있었는데 혹시 우리 삼식이 형 만한 조건이었죠. 그렇죠. 놀랐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조건은 평생
나만 사랑할 것. 아,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혜석 씨가 활발하게 화가 활동을 하고 있었던 당시이기 네. 때문에 그림 그리는 것을 방해하지 말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전처의 딸과 시어머니와 같이 살지 않게 할 것. 이거는 지금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죠? 네, 이것이 가장 파격적이었던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자신이 좋아하던 이의 묘에 묘비를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던 이라는 게 원래 김우영 씨하고 결혼을 하기 전에 네. 좋아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일본에서 누군가랑 원래 결혼 약속까지 했었다가 네. 그분이 병으로 돌아가시면서 맞아요. 무산이 됐다. 네.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분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분인 것 같아요. 네. 사실 4번이나 1번 같은 것은 뭐 지금도 그렇게 파격적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2번과 3번은 그 당시 한국 여성의 삶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성이 아무리 직업을 갖고 있어도 일단 결혼을 하면 지금 현실에서도 결혼을 하면 자기의 직업을 다 접고 육아에 가정사에 전념을 하는 그렇죠. 것이 이제 우리나라 여성의 삶인데 결혼을 하더라도 나 그림 그리는 거 방해하지 말고 지원해라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고 또 멋있는. 네. 전처와 너 사이에 있던 딸은 내가 안 키우겠다. 나는 시어머니를 모시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게 멋있네요. 네. 대단한 것 같아요. 보통 네. 배짱이 아니고 그렇죠. 그런 요즘도 얘기를 하기가 하기 정말 쉽지 않을 어려운 텐데. 네. 얘기들이에요. 네네. 안 그래도 아까 우리 한나님께서 궁금해하셨던 그런 김우영 씨와의 이혼 과정과 시련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네네. 우선 파리 체류 도중에 민족 33인 대표 중에 한 명이었던 최린 씨하고 네.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김우영이 이제 이를 알고 이혼을 이제 요구를 하게 됩니다. 네. 나혜석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 당시에는 여성이 이혼한다는 것 자체가 비난의 대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나혜석 씨는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데 이제 최린과 김우영이 그런 비난을 안 받고 이제 잘 살죠. 왜냐하면 남성이라는 지위가 있으니까요. 당시. 김우영 씨는 또 재혼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이러한 상황을 이제 비판하는 글을 1934년에 삼천리라는 잡지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그 구절을 하나 잠깐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조선 남성 심사는 이상합니다. 굉장히 도발적이죠. 남자는 평소 무사할 때는 여성이 바치는 애정을 충분히 누리다가 체면이나 법률 앞에 서면 이제까지의 방자하고 즐거움을 누리던 몸을 돌이켜 오늘의 군자가 돼 점잔을 빼는 비겁자요 난폭자가 아닙니까? 우리 여성은 모두 이런 남성을 저주합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네. 이거 뭐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고. 그렇죠. 네. 그렇죠. 마찬가지죠.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나혜석 씨가 이 이혼을 하면서 네. 조선 최초의 이혼 여성이라는 최초 타이틀을 얻었다는데 사실인가요? 그건 제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어떤 지식 채널에서 그래요? 봤거든요. 근데 34년이라면은 아마 거의 최초가 아닐까. 네. 네. 그 최초 타이틀이 3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찾은 건데. 그래요? 최초의 여성 일본 유학생, 최초의 여성 서양 화가, 그리고 최초의 이혼 여성이었다고 이셨다고 합니다. 정말 멋있는 분이네요. 어쨌든 여성도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네. 보여준 것 같아서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이제 저희가 김우영 씨와의 이혼 과정과 시련에서 이제 이러한 분노를 표출하기 위한 나혜석 씨의 글을 한번 봤는데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또 나혜석 씨의 글을 하나 더 읽어보면 네. 이분의 생각을 좀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네. 한번 읽어보고자 하는데요. 네, 이 글이 나혜석 씨가 1923년에 동명이라는 잡지에 4회에 걸쳐서 연재했던 작품인데요. 모된 감상기라는 글입니다. 여기서 모라는 게 어미 모자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된 감상을 이제 글로 쭉 적은 건데요. 네. 그렇죠. 네, 저희가 이 글을 고른 이유가 이 글이 전시회에 있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전시회에 그 당시에 연재되던 인쇄 그대로 이렇게 아크릴판 밑에 이렇게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씨랑 저랑 이렇게 짧은 근대 한국어 실력으로 어떻게 읽어보려고 맞아요. 노력을 계속 했는데 읽었거든요. 네,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를 제대로 된 인쇄된 버전을 찾아서 이제 저희 멤버가 공유를 해서 읽어보고 이거에 대한 감상을 여러분과 지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제가 인상적이었던 파트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전반적으로 이 글에서 나혜석 씨는 임신을 원치 않았다는 거를 굉장히 맞아요. 강력하게 어필합니다. 네. 그리고 이 아이는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아이다. 네. 내가 우리나라 여성들을 위해서 이러한 대단한 일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네. 이 아이가 그거를 막고 있다. 네. 그런 뉘앙스로 계속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물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지만 모성애라는 것은 여성이라면 누구나 본능처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모성 신화를 전면적으로 반박을 하는 글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15쪽에 아이에게 처음 젖을 물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되게 인상적인. 네. 맞아요. 이 그렇죠. 부분 진짜 네. 인상적이었죠.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자신의 젖가슴은 아직 아무도 보지 못했는데 이 아이가 너무나 당연하게 그것을 당당히 제 것인 양 요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네,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머니와 아이 그 굉장한 유착관계에 있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 네. 철저하게 남남관계처럼 묘사를 해요. 네. 그래서 그 한 줄을 읽어드리면 살은 분명 내 몸에 붙은 살인데 절대의 소유자는 저 조그만 핏덩이로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이 부분은 좀 인상적이었던 이유가 현재 여성의 신체는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온전히 그 여성의 것이 아닌 것처럼 여기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이 사회와 그렇죠. 맥락이 연결된다고 그렇죠. 생각을 네. 하거든요. 출산지도 이런 거나 만들고 있고.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낙태를 죄라고 지금 그렇죠. 취급을 낙태를 하고 죄로 있죠. 취급하죠 우리나라. 네. 그래서 여성의 자궁을 마치 그 나라의 일꾼을 생산하기 위한 사회의 공공재처럼 여기고 있죠 지금. 그래서 그렇죠. 네, 어이가 없습니다. 애를 낳아야 된다.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지도를 만들고 네, 가임기 여성의 출산지도. 그렇죠. 뭐 출산지도가 하면 이상하고 가임기 여성지도, 분포지도. 분포지도.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나죠. 가임기 여성 분포지도라고. 아이고, 정말 씁쓸한 현실입니다. 네. 이 분이 표현을 하시기를 그러니까 온전히 자기 몸은 자기 건데라고 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좀 멋있게 느껴졌어요. 네네 맞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아무래도 우리는 남자다 보니까 애를 낳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낳지 못하고 낳은 경험도 당연히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을 그렇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저는 어머니한테 어머니께 직접 이 글을 보내서 한번 읽고 감상을 좀 말씀을 해달라고 네.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셨군요. 네, 그랬더니 엄마는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엄마는 사실 이 글을 읽으시면서 그렇게 공감을 못 하셨다.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저희 엄마는 저를 가지셨을 때 되게 임신을 원하시던 상태였어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죠. 네. 저희 엄마가 의사신데 그 옛날에 저를 가지셨을 때가 레지던트 1년 차에 가지셨대요. 굉장히 바쁘실 때. 네. 그러셨네요. 원래 계획은 한 2년 차 때쯤에 가지시려고 했는데 네네네. 1년 차 때 제가 생겼대요. 네. 물론 계획과 조금 다르긴 하지만 네. 어쨌든 엄마는 임신을 하실 생각이셨고 그래서 너무 행복하셨대요. 저도 이번에 엄마랑 얘기하면서 처음 들은 얘기인데 네. 엄마가 어느 정도로 기뻐하셨냐면 네. 그 임신 테스트를 하려면 네. 소변 검사를 통해서 임신 네. 테스트를 하려면 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야 이제 그게 반응을 호르몬 반응이 반응이 보이는데 네. 이제 이쯤이면은 검사를 할 수 있겠다 싶으셨을 때 엄마가 당시 다른 병원에 파견을 나가셨을 때였는데 이제 퇴근을 하고 집 근처에 있는 병원에 가면은 문을 닫아버리니까 네. 동네 산부인과를 가셨대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주민번호만 대면 되는 게 아니라 보험 카드를 그렇죠. 꼭 종이가 들고 있었죠. 가야 그렇죠. 네, 그게 꼭 있어야 됐죠. 네네네. 그렇게 그래야만 이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카드를 두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네. 엄마는 오늘 당장 검사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궁금하고 그렇죠. 알고 싶어서. 네. 그래서 불법이지만 엄마랑 일하시던 간호사한테 네. 보험 카드를 빌려서 아이고. 병원에 가셨대요. 그러셨구나. 가기 전에 이제 그 간호사가 엄마한테
주민번호 대라고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외우라고 그렇게까지 해서 엄마가 연습도 하고 가셨는데 네. 그 병원의 카운터에서 엄마한테 종이를 주시면서 번호를 쓰라고 했대요. 주민번호를. 네. 근데 엄마가 아무 생각 없이 엄마 주민번호를 또 쓴 아이고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그거를 딱 보시더니 빌려오셨네요. 딱 한마디 거기서 그러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어쨌든 보험 혜택도 못 받고 그래도 검사를 하셨대요. 아, 그래서 그럴 검사를 정도로 하셔서- 기쁘셨구나. 네. 그래서 그러고서 엄마가 임신이라는 걸 아셔서 너무 좋았다. 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나혜석 씨는 임신인 것 같은데 막 음식도 막 안 넘어가고 이러는데 맞아요. 나는 네. 아닐 거라고 막 계속 믿잖아요. 그렇죠. 네. 믿기 싫어서. 그렇죠. 굉장히 대비되는 글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엄마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모성이라는 거는 이 나혜석 씨도 얘기하지만 네. 기르면서 생겨나는 거인 것 같다. 네. 네, 중간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네네네. 그리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이 임신을 얼마나 원하는지, 내가 이 임신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것이 갈리는 것이지. 상황 그런 거 불문하고 애 생기면 무조건 마음에서 막 모성이가 우러나오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안 그래도 저는 왜 뉴스에 보면 가끔 학대를 받다가 이제 저 세상으로 간 아이들에 대한 얘기가 네, 뉴스에서 네. 가끔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 거 장면을 좀 볼 때마다 아 정말 아비의 마음과 어미의 마음이라는 게 타고나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솔직히 좀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어쨌든 나혜석 시인 같이 막 극단적으로 이제 뭐 모성애는 아예 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니 근데 그러면서 뭐 기르다 보면 뭐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면은 이제 아까 우리 삼식이 형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 정말 원하는 임신이어서 처음부터 너무 기뻤고 그래서 기르다 보니 더 좋았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네.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의도는 하지 않았지만 뭐 경험과 학습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네네. 모성애라는 것이 사실 그래서 꼭 우리 사회의 엄마들에게 뭔가 책임을 꼭 지울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 다만 이제 아이들이 죽는 것 같은 그런 비극적인 일은 어쨌든 좀 벌어지지 않으면 어쨌든 좋겠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들한테 당신은 엄마기 때문에 이런 책임을 져야 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네. 모성애를 거죠. 강요하고 있죠, 우리 사회가.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연결을 해서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네, 네. 네. 나는 무슨 까닭인지 몰랐다. 모든 사람의 말은 나를 저주하는 것 같고 바람에 날려 들려오는 웃음소리는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탕탕 부딪고 엉엉 울고도 싶었고 내 살을 꼬집어 뜯어 줄줄 흐르는 빨간 피를 또렷또렷 보고도 싶었다. 아 기쁘기는커녕 수심에 쌓일 뿐이요 우습기는커녕 부적부적 가슴을 태울 뿐이었다. 책임 면하려고 시집가라고 강권하던 형제들의 소위가 괘씸하고 감언이설로 너 아니면 죽겠다 하여 결국 제 성욕을 만족해 하던 남편은 원망스럽고 한 사람이라도 어서 속히 생활이 안정되기를 희망하던 친구님네 내 몸 보니 속 시원하겠소 하며 들이대고 싶을 만큼 악만났다라고 하는 부분. 네. 네. 그래서 여기 뒤에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자가 공부는 해서 무엇하겠소. 시집 가서 아이 하나만 낳으면 볼일 다 보았지 하는 말을 할 때마다 나는 언제나 코웃음으로 대답할 뿐이다 라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네. 저 말은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말이기도 하죠. 그렇죠.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임신이라는 것을 자신이 알게 되고 나서 어떤 감상이었는지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정말 나혜석 씨의 개인적인 감정도 물론 굉장히 잘 알 수 있었지만 네. 또 동시에 엄마여서 임신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점이 참 잘 드러나는 구절이었던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이 글에서 보면은 나혜석 씨가 전반적으로 원치 않은 임신을 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렇죠. 네. 또 임신이 나의 앞길을 방해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그러니까 되게 여러 부분에 걸쳐서 계속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어요. 또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도저히 내 개인적 발전상에는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육아라는 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게 육아를 하고 나서 1년쯤 뒤에 쓴 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첫 돌쯤 아이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마지막에 첫 1년 생일에 맞춰 뭐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네. 네.
지금 그 두 분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하려고 했던 부분이랑 그래요? 많이 겹쳐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느낀 지점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분은 그 모성애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모성애를 그러니까 자연 발생이 아니라 이게 삭이라는 표현이 열흘인데요. 5, 6삭간 장시간을 두고 포육할 동안에 생긴다라고. 그러니까 한 2달 이상을 이제 내가 이제 직접 안아서 키우고 그러는 사이에 생긴다. 뭐 유모가 키운 어머니들은 그렇게 강하게 모성애가 안 나오는 거 보면 이거는 그게 뭐 자연성이 아니라 가연성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이거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제가 생활 웹툰을 좀 많이 보는데요. 다음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서비스에서 보는데 네. 모 작가님 여성 작가분인데 그분이 그랬어요. 자기 아이를 보면서 내 아이를 보면 나도 쟤를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잘 모르겠다. 뭐 너무 활달하고 이런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세요. 근데 그 밑에 댓글들을 보면은 이게 참 묵직하게 다가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머니들이 보시기에 공감된다는 네, 얘기죠. 공감된다는 얘기. 묵직하게 다 팩트로 다가온다라는 얘기인데 네네네.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아이를 그러니까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간에 어쨌든 나한테서 나오는데 하나의 또 인격체가 되니까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모성 형태가 있겠지만 자연적으로 넌 그 모성이 무조건 있어야 돼. 모성으로서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왜 그렇게 너 생각만 하냐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그런 것들은 정말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분의 그 주장이 좀 강한 것도 있었지만 그 여러 가지 면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너무 강요하고 있는 거 아닌가 사회가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글의 큰 주제가 모성애다 보니까 네, 그렇죠. 지금 약간 에피소드의 주제가 모성애인 네, 것처럼 흘러가고 있긴 한데 네. 물론 이거에 대해서 또 할 말이 정말 많긴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회가 된다면 독립적인 그렇죠. 에피소드로 그렇죠. 따로 다뤘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것들을 소개해 드리면서 저희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 당시에 이런 여성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자 그렇죠. 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나혜석 씨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승희 씨에 대해서 좀 다루고자 하는데요. 한나 씨가 좀 최승희 씨의 삶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최승희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그 굉장히 역사적인 분이죠. 그러니까 한국 무용계가 이분이 없었으면 그렇죠. 시작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그렇죠. 할 정도로 굉장히 그러니까 역사의 한 획을 그으신 한국 최초의 현대 무용가입니다. 그렇죠. 이분의 삶을 좀 보자면 1911년생이시고요. 숙명 여자 보통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1926년에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이시이 바쿠라는 무용가에게 사사했습니다. 그리고 1934년 동경에서 이제 데뷔를 하게 되고요. 네. 이 무대 이후로 세계적인 스타덤에 오르기도 하세요. 뭐 한간에 뭐 얘기로는 이제 헐리우드 진출까지도 이제 제의가 들어왔었다라는 얘기도 있었더라고요. 네. 1937년에 이제 브로드웨이 그러니까 조선인 한국인 최초겠죠. 네. 브로드웨이에서 공연을 하시고요. 1938년은 유럽에서도 공연을 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1941년부터 일본군 위문 공연입니다. 그렇죠. 위문 공연에 동원이 되고요. 45년 이제 해방 이후에는 사회주의자였던 남편을 따라서 월북을 하시고요. 이제 인민 배우라는 이제 칭호를 받고 활동을 하시는데 1967년에 이제 숙청을 당해서 그 이후의 기록은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근데 이게 돌아가신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설이 좀 분분해요. 네, 그래서 이후 기록은 남아 있는 게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승희 씨의 작품 세계에 대한 이제 학계의 평가들을 보면요, 이게 뭐 대중적 영웅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만들어진 어떤 표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이제 반대편에는 민족의 혼을 깨우면서 동시에 여성의 성적 매력을 상품화하여 수동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적극적인 어떤 여성상을 세웠다라는 그런 이제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죠. 당시에 워낙 그 정말 월드 투어잖아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브로드웨이부터 시작해서 유럽까지. 그리고 또 칠레까지도 다녀오셨다 그랬거든요. 칠레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당시 최승희 씨에 대한 평가를 보게 되면 뭐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뭐 몸매가 매력적인 사람이다. 이런 평가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당시에 좀 숨기기보다 왜냐하면은 그 전통적인 여성상이라고 하면은 꼭꼭 숨기고
나갈 네. 때도 장옷으로 얼굴까지 다 네네. 가리고 그쵸. 나가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물론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뭐 상품화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는 이렇게 드러내고 이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보이는 것이 어쩌면 좀 더 뭐 급진적이었을 수도 있다. 진보적인 시각이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전통 무용과 이제 현대 무용을 잘 결합해서 그렇죠. 이제 관심들을 받은 거죠. 그래서 여전히 그 우리나라 무용계에 굉장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도 하고 네.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 이제 탈출한 그분 제자가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현역 감독이라고 해야 될 그 지도자로 네. 우리나라에서. 네, 우리나라에서 네.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정말 실로 우리나라 무용계도 그렇고 물론 네. 여성 운동의 측면도 있긴 하지만 정말 족적을 남긴 분 중에 하나죠. 네. 자, 그럼 그 최승희 씨가 이제 여성 운동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삶을 사셨을까요? 두 사람 모두의 삶을 보자면 네. 사회 운동과 어쨌든 그런 여성을 위한 활동을 굉장히 활발히 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나혜석 씨와 최승희 씨는 모두 작품을 통해서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여성의 이미지를 세운 것은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기존의 수동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바꾸려고 노력을 했죠. 이를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여성 도착하다라는 전시가 이러한 것을 굉장히 어쨌든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했다는 점은 굉장히 인정을 하고 싶고요. 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이제 토론 주제, 제가 생각하는 토론 주제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이제 식민지의 신민들인 거잖아요. 이 그쵸. 두 분 여성 같은 경우에 맞습니다. 결국 여성들의 삶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는 네. 저는 그렇게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제국주의의 면모인 건데요. 근대화가 진행되고 지금 생각하기에 당시에 뭐 이동이 굉장히 자유롭지 못했고라고 생각을 하지만 당시에도 비행기가 있었고 당시에도 특파원이란 제도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워싱턴에서 무슨 일이 있었으면은 특파원을 통해서 그 다음 날 조선의 신문이 막 나고 그랬었거든요. 당시 신문 자료를 꽤 보면. 빠르네요. 네, 맞아요. 꽤 빨라. 저도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여성들도 그렇고 남성들도 그렇고 그런 기회가 당연히 늘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제국주의가 퍼져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선진국이나 아니면은 그런 자본주의가 많이 발달한 곳에서 자신들의 상품을 팔 곳이 필요하니까 침탈을 하기 위해서 식민지를 만들게 된 것이잖아요. 네. 그럼 결국 이 그러니까 식민지에 살고 있는 신민들의 기회가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전쟁에 동원되기 위한 선전의 수단으로 기회가 그냥 수동적으로 주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특히 1931년 만주사변 그리고 1937년 중의전쟁 이후에 일본 제국주의가 이제 총력전 체제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미술계 인사는 물론이거니와 조선인들은 결국 일본 제국주의 팽창에 동원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친여성 도착하다 그 전시 그 1층에 있었던 왜 연보를 막 정리해 놓은 거를 보게 되면 총력전 체제 이후에는 그 활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어쨌든 좀 언급을 하나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간단히 하나만 더 언급할게요. 죄송해요. 제 말이 좀 길어져서. 1930년대 이후에 만주국은 그 기회의 땅이라고 해서 일본 내부에서 선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인구의 이동이 이때 일어나게 돼요. 이때 일본의 그 공창이라고 그러니까 사창이 아니라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제 관기 같은 예, 그렇죠. 네. 그런 거죠. 그런 거를 이제 일본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게 만주로 굉장히 많이 이동합니다. 그러고 1940년대에 이제 동남아로 일제가 확장을 하게 되면서 그런 공창이 이동했던 것도 이러한 배경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었던 그 세종대 박유화 교수의 뭐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을 보게 되면 위안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의 전신이 카라유키다라고 얘기하는데 카라유키가 뭐냐면 카라는 그 당나라 할 때 당자를 일본어 훈독으로 읽으면은 카라고요. 네, 그리고 유키는 뭐뭐 행 할 때 그거를 읽으면 이제 유키입니다. 그래서 literally 뜻은 당으로 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지만
꼭 당뿐만 아니라 이동하는 사람들을 이제 카라유키라고 그렇게 네.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적을 하면서 인구의 이동이 결국 분명 자연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게 되면 위안부의 동원도 그런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점을 지적했죠. 물론 토론은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점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네. 두 분은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식민지라는 특성상 강제적인 측면이 어쨌든 더 강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물론 식민지 조선은 일본 제국의 일부였기는 했지만 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일본 제국의 수탈지였고 그러고 그 일본 제국에서 생산되는 물건의 결국 판매처로 전락했는데 네. 그러한 국민도 과연 1등 국민이었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당시 조선 국민은 만주 국민이 3등, 조선 신민이 뭐 2등 뭐 이런 식으로 취급을 당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강제적인 측면이 이런 점에서 훨씬 더 강하다라는 그런 점을 생각을 해야겠죠. 네. 특히 여성으로 사는 것은 어쨌든 이런 식민지 지배하에서 굉장히 비참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정말 동등한 관계에서의 국민 동원이냐의 문제와 강제 동원이냐라는 문제 사이에 이제 간극이 발생하게 되고 그런 것을 중심으로 이제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일본과 뭐 우리나라의 뭐 역사 분쟁을 다루자는 말은 아니지만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식민지 여성으로 사는 것 또한 이런 전시회에서 동시에 다뤄져야 하지 않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어쨌든 이런 긴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이어서 저는 이제 두 분께 식민지 여성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혹시 좀 느낀 바가 있으신가 하고 좀 말씀을 좀 여쭙고자 하는데요. 네, 그 지금까지 이제 좀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식민지 여성들이 살아온 환경,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이제 신식 문물을 접하고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시대를 잘못 태어났다라고 할까요? 네, 너무 앞서서. 근데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만큼까지 이제 지위도 올라왔을 거고, 혹은 이제 또 그런 게 퍼져 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들 개인의 삶은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나혜석 씨도 그렇고, 그쵸. 특히 최승희 씨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1940년대쯤부터는 아예 이제 공연 허가가 뭐 군대와 관련된 게 아니면 이제 뭐 그 정치 체제를 선전하는 게 아니면 아예 공연 허가 자체가 안 났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자기 갖고 있는 역량 자체를 어떤 시대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제한당하고 억압당하고 그렇죠. 그런 게 또 있었을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네네. 네, 식민지 여성으로 산다는 거는 참 어떻게 보면은 소수자의 소수자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1차 소수자는 식민지 신민이라는 것이고, 한국 신민. 네, 그 안에서도 이제 여성은 또다시 억압을 받는 존재였으니까. 그렇죠. 네. 소수자의 소수자라고 라서 하는 거, 그 이중고를 겪으면서 살아야 됐을 텐데, 제가 이 전시에서 가장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부분은 아까 한나 씨께서 잠깐 얘기하셨던 거기도 한데, 한 신문 기사의 기고문이었어요. 잡지였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아무튼 그 내용은 이제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이러이러하게 억압을 당하고 있으니 우리는 힘을 합쳐서 여성의 권리를 되찾아야 된다. 페미니스트 선언문 같은 식으로 네. 뭔가 있었죠.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걸 보면서 거기서 예를 드는 실상이 그 현재 우리나라 여성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근데 되게 충격이었는데,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진전이 없었던 이유는 여성이 목소리를 내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목소리는 늘 있었는데 그 목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들으려고를 안 했죠. 네,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죠. 그렇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네. 아마도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 여건상 독립운동에 빌려서 여성 인권의 목소리는 묻혔을 것이고, 그 이후로도 되게 우리나라가 시끄러웠죠. 한국 전쟁, 유신 정권, 군사 정권, 온갖 격동의 근현대사를 거치면서 네. 한국 사회에서 여성 인권은 늘 기다리라, 어디 여자가 뭐 이런 게 급한 게 아니야, 네. 다음에 네. 이런 말을 계속 들으면서 살았을 그렇죠. 거란 말이에요.
우선순위에서 늘 밀려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마침내 그러다가 이제 불과 몇 년 전에 드디어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면서 그렇죠. 팡 터져 나와서 네. 이제 그것이 지금 정도 수준에까지 수면 위로 올라온 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이점이 온 거죠. 네네 이제 와서는 이제 되려 페미니즘은 남성을 억압하려 한다. 또 왜 이렇게 과격하냐 조용히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여성의 인권 운동을 보면은 성소수자의 인권 운동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도 늘 듣는 말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조용히 해라. 니네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네. 크게 얘기를 하냐 이러면서 그렇죠. 기다려라 니네 차례 아니다. 네. 니들끼리 주면 니들끼리 해라. 그렇죠. 그게 네. 지금 니네 인권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참 그런 부분이 많이 오버랩돼서 되게 네. 씁쓸하기도 했고 네. 이제는 좀 정말로 뭔가를 변화를 이끌어내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맞는 말씀이네요. 네네. 진짜.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청취자분들께서 오늘 주제가 굉장히 좀 역사 얘기도 많이 나오고 좀 생소한 내용도 많이 나와서 그렇죠. 힘드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궁극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말은 신여성의 개념을 설파한다든지 뭐 나혜석 씨와 최승희 씨를 막 여러분들이 꼭 아세요 이건 아니고요. 그냥 지난 몇 년 동안 갑자기 나오는 것 같이 보이는 이 한국의 페미니즘 이야기가 결코 한순간 생겨난 이야기가 아니라는 그렇죠. 거. 늘 꾸준히 있어 왔고 나름대로 역사가 있다는 점을 좀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번 에피소드를 기획하게 됐고요. 그렇죠. 더불어서 이제 성소수자들도 인류의 역사와 늘 함께했다는 점, 저희도 늘 목소리를 내고 있었으며 늘 여러분 주변에 존재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들 옆에 있었고 네네. 그렇죠. 네. 오늘도 당신의 지하철 옆에 계기가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네, 그죠? 맞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잠깐 정리를 그럼 해보자면 저희는 개인별로 이제 멤버들이 신여성 도착하다라는 전시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는지 말씀을 드렸고, 네. 그리고 그 전시회에서 이제 특히 두드러져 보이는 여성 두 분을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생각을 하면서 당시의 여성주의, 아까 우리 삼식이 형이 얘기해줬던 것처럼 여성 운동이 결국 지금 현대에 와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그때도 늘 존재하고 있었고 우리 옆에 늘 있었다는 점을 일단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뭐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여성으로 사는 것이 특히 식민지의 여성, 아까 삼식이 형의 표현을 빌리면 소수자 중에 소수자로 사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오늘 많은 얘기를 해봤던 것 같아요. 좀 다소 딱딱한 감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들과도 좀 어쨌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좋은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에피소드 주제는요. 남성다움이란 무엇인가, 맨박스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네. 이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준비한 클로징 곡이 하나 있죠. 그렇죠. 네,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요. 얼마 전인가요? 작년에 개봉했죠. 박열이라는 영화에도 삽입이 됐던 곡인데요. 네,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최승희 씨가 직접 노래를 부른 이태리의 정원이라는 노래입니다. 네, 번안곡이고요. 그다음에 거의 유일하게 남아 있는 최승희 맞아요. 씨의 육성이 담긴 맞아요. 노래거든요. 네.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이 노래를 짧게 들으면서 방송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듣고 있으면 괜히 좀 애잔해지는 느낌이 들죠. 네, 지금 씨는 이거 듣다가 되게 우울해지셨다고. 맞아요. 그 신여성 도착하다에서 이 노래를 굉장히 자주 틀어주거든요. 근데 네. 정말 세상이 변하고 있나, 나는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노래만 들으면 요새도 조금 우울해지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에피소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에 여러분. 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